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독서 리뷰, 일종의 독후감을 한 편 들려드릴까요? 제목은 바로 커튼 뒤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이 이제 몇 달 사이에 확 유명해졌어요. 이 커튼 뒤의 사람들 소설이 갑자기 재조명된 이유는 지금의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를 5년 전에 예언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DC 인사이드인가 일벤가 여기서 이제 일벤에요. 2015년에 우한 폐렴을 예고한 김세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왔죠. 보시면은 눈으로 한번 싹 읽으십시오. 2015년에 이 소설을 출간한 저자 김세은은 음모론 매니아들로부터 일루미나티의 한 조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메가 클럽의 리더입니다. 또 김세은 본인도 일루미나티 요원으로 명단에까지 올라 있다는 내용으로 유명하죠. 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휴교, 공항 폐쇄, 외출도 못한다. 굉장히 지금의 우한 폐렴 사태를 눈앞에서 본 것처럼 딱 묘사하고 있어요. 이 오메가 클럽이 뭐냐면요. 이 젊은 엘리트 청년들, 좀 잘 사는 청년들이 모여서 투자, 뭐 주식 등을 비롯한 투자와 그리고 자선 활동 등을 의논하고 또 그들의끼리의 이제 우애를 다지는 비밀 클럽인 헤라에서 출발한 조직입니다. 이게 뭐 헤라 여신 할 때 그 헤라인데 이게 뭐 그 헤라 여신에서 따온 이름은 아니고 HERA가 그 이니셜입니다. 그 풀네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서 출발한 조직입니다. 이 헤라의 주축이며 또 김세은의 절친인 김태설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본인이 나 프리메슨 요원이다 라고 또 공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이 헤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좀 내부 정보가 누설되는 등 트러블이 생기자 기존 헤라에서 한 50명 정도를 추려서 따로 강화된 엘리트 조직으로 재편된 게 오메가 클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초창기 멤버가 50명이었다는 거고 지금은 뭐 수천 명 되겠죠. 대강 듣기만 하셔도 프리메이슨 같은 비밀 결사단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오메가 클럽은 공식 홈페이지까지 내걸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접촉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소설 속에서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로 무너져가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중국 인구의 30%가 감염되었고 3억 명이 사망한 굉장히 세네요. 책에서는 중국의 질병연구실에서는 사망자들의 폐 속에서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견해냈다. 마스크를 사려고 긴 행렬이 늘어섰고 심지어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블라블라블라. 지금 우한 폐렴 사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사재기로 인해 슈퍼마켓의 물품은 동이 났다. 학교는 휴교, 공항은 폐쇄, 시민들은 외출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상상이나 했겠나. 중국을 붕괴시키고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나 사람의 몸속이 아닌 어느 한 실험실에서 누군가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지금부터 5년 전에 출판됐어요. 이 책이 2015년에. 그러니까 집필을 한 건 그보다 더 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 5년, 최대 7, 8년 전에 우한 폐렴의 등장을 예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커튼 뒤의 사람들 소설입니다. 오늘은 본 게시탐정 여러분들께 이 책의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간단한 스토리 설명 및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정보들과 예측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짜잔. 제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인 김세현 씨가 진짜 일루미나티 요원이다 아니다 하는 감론 을박은 이미 2014년, 2013년 고간부터 있었어요. 6, 7년 전이지. 근데 워낙 이 바닥에는 이놈이 일루미나티요, 저놈이 프리메이슨이요 하는 지목들이 많아서 생사람 안 잡으려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제 김세은 씨가 관여하고 있는 그 헤라 및 오메가 클럽이라고 하는 곳의 중심 인사들 중에 스스로 본인이 프리메이슨이다라고 자칭하는 인물도 있고 오메가 클럽이나 헤라의 운영 방식이 일루미나티의 그것과 흡사한 면도 있고 특히 우애 단체임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프리메이슨과 굉장히 흡사한 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심증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는 식으로 이제 두루두루 받아들인다고 하면 뭐 그 단체 회원 중에 프리메이슨 회원이 없으란 법도 없죠.
이게 이제 그 2012년도 버전으로 공개됐다는 일루미나티 회의 참석자 명단인데 보시면 정치 그룹, 지식 그룹, 은행과 경제 그룹인데 여기 보면 뱅킹 앤 머니 그룹에서 그 김세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스발리라고 하는 이제 일루미나티 탈출자 출신이 폭로한 명단이라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세은 씨가 일루미나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왔죠. 뭐 박태수, 뭐 김세은, 뭐 동양인들 이름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메가 클럽의 전신인 헤라 모임의 로고입니다. 옆에 보면 오메가 마크가 있죠. 여기서 아마 오메가 클럽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 같아요. 오메가 클럽 초창기 로고와 강령인데 항목마다 굉장히 프리메이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계 인류 상호 간의 이해심 배양 및 증진, 우위와 협력, 존중으로 회원 간의 유대를 돈독히 구축, 회원에게 사회적, 지적, 영적 자극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성과 영성의 본질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장려. 굉장히 프리메이슨 같아. 실제로 오메가 클럽의 이런 홈페이지 소개에도 세계 시민주의, 인도주의적 우애, 커뮤니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동포주의는 바로 세계화의 기본 이념이죠. 오메가 클럽 딱 접속하면은 이런 선언문과 인사말이 나와요. 박애주의, 우애주의 표방을 근본으로 특별한 형제애, 사회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비종교 단체입니다. 형제애와 자비를 실천, 세상의 진실과 정직을 포용하도록 장려한다.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명성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열등한 무리에 홀로 남아있기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친구로 삼아라. 엄청난 엘리트주의죠, 이쪽이. 그냥 이제 배지들하고 그 회의 그 모임 장소. 딱 일루미나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오메가 클럽이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애주의, 우애주의, 형제애, 자비, 그 형제와 구제, 정직함. 이게 이제 내부 비밀 잘 지키라는 것이 정직. 품성을 둬야 하고 도덕적, 정신적 사고의 방식을 개선하고 정서적 지평을 넓히는 등등등. 굉장히 좀 철학적인 모임이죠. 원칙주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정, 열린 소통, 나눔. 이 오메가 클럽의 강점은 회원으로부터 뭘 받거나 걷거나 하는 게 없어요. 회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회원이 뭘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묻고 따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그걸 하게 도와줘요. 다만 그 결과물을 오메가 클럽의 다른 회원들을 위해 기꺼이 나눠준다는 전제하에 있었죠. 이걸 왜 아냐면은 오메가 클럽 초창기 한 5년 전이었나 6년 전이었나 한 2014년 15년쯤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호기심 삼아 오메가 클럽에 이제 홈페이지에 접촉해서 가입 신청을 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메가 클럽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카드입니다. 멤버십 카드. 초월적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 왠지 꼭 프리메이슨 입단할 때 뭐 각자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조항 같아.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준회원인데 정회원이 되려면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면접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커튼디에 사람들이 출간된 후에는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걸로 이제 면접을 대신하게 되죠. 폰캐시 탐정은 2014년이었어요. 그때는 커튼디에 사람들 책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준회원 가입을 하고 이 오메가 클럽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정회원이 된다면 이게 면접을 보고 나면 그 즉석에서 이제 가입 여부를 알려주나 봐요. 면접을 보고 나면은 면접을 통과해서 정회원이 되면은 즉석에서 이제 1,000만 원대에 달하는 품위 유지비를 그대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오메가 클럽의 명의로 차량도 렌탈해주고 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도록 오메가 클럽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대신 이제 저한테 요구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진짜 서포트를 받아서 이루어낸 것들을 오메가 클럽의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 또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메가 클럽의 회원들에게 뭔가 속이거나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죠. 뭔가 상당히 달콤하면서도 굉장히 좀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도 범상한 게 없는 오메가 클럽이에요. 그러니 그 리더 김세은 씨는 뭐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떠돌고 있고 이분의 블로그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만 보고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짐작할 수 없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엄청나게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을 거야 아마 이분이. 공식적으로는 조지 소로스와 연계된 투자 매니저. 제가 이쪽 그 직책 용어를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투자 매니저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자처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씨가 일루미나티 요원이지 아니냐 묻는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자선이나 투자를 위한 비밀스러운 엘리트 집단이 꼭 일루미나티라는 법은 없죠.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집단이라면 굳이 일루미나티가 아니더라도 신세계 질서에 동조하는 의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김세현 씨와 함께 동역자로 활동하는 김태설 씨라는 인물이 나 프리메슨 요원이다 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김세현 씨 또한 곁다리로 저 사람도 일루미나티 아니야? 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그 뭐 일루미나티 2012년 회의 참석 명단 거기에 김세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명단 자체가 뭐 그냥 음모론 매니아가 만들어낸 허위라면 가짜 뉴스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함부로 이놈이 일루미나티고 저놈이 프리메이슨이다. 본인이 밝힌 거 아니면은 함부로 지목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본 게시탐정은 이 책을 읽으면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정말 많이 오버랩됐어요. 아니 1984년의 21세기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했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이미 뉴월드가 수입된 후를 배경으로 한다면 커튼 뒤의 사람들은 뉴월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때 뉴월드의 수립으로 끝맺는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소설의 스토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저 진짜 대강 적어드릴게요. 한국계 미국인이며 거대 로펌의 변호사예요. 서바이벌라는 생존 프로그램에서 승리하여 우승하여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라도 선정된 바 있는 윤여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로 가서 호텔에 머물다가 느닷없이 호텔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바람에 할 일 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황당해하던 그에게 코버트라고 하는 자가 다가와 이 호텔에서 국제 고위급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회합이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수없이 몰려드는 리무진들과 함께 유명 인사들과 고위 인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사진을 찍어요. 그 코버트가. 그리고 그 인사들이 회합을 하는 동안 경계를 서는 보안 요원들이 CIA와 FBI와 MI6 등 유수한 세계 첩보기관 정보기관이었던 거죠. 코버트로부터 처음으로 비밀결사된 일루미나티에 대해 전해들은 여민은 그것이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 같은 데나 나오는 픽션이 아니라 실존하는 조직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그 뭐 스발리의 증언 및 프리메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에 대해 드립하면서 마침내 발을 들여놓습니다. 한편 호텔에서는 신세계 질서의 수립과 단일 세계 정부를 주장하는 일루미나티 수장 보나세라와 미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미국 석유협회 회장 프란츠 할더 및 네오콘 세력들의 대립이 벌어지는데 사실 코버트가 일개 기자 출신에서 그런 일루미나티 내부의 정보들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프란츠 할더가 코버트에게 일루미나티의 내부 정보들을 흘려준 내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였던 거죠. 이것이 보나세라의 정보망에 발각되어서 프란츠 할더는 호텔방에서 독침으로 암살되고 이어서 미국 네오콘 세력의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 와중에 코버트 또한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사망합니다. 보나세라의 이런 재빠른 대응에 뼈도 못 추리게 된 일루미나티 내의 미국 중심파 네오콘 세력들은 전 미국 국방장관 포스터를 중심으로 모여 반격을 모의하지만 뜻밖에도 이 포스터란 자가 보나세라의 앞잡이였습니다. 결국 네오콘 세력들은 끽소리 못하고 제압되어 보나세라는 연설을 통해 그동안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평화를 교란하며 자국 중심주의로 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인 미국을 비판하면서 신세계 질서를 일루미나티의 메인 기조로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 이전까지는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모조리 신세계 질서를 위해 대동단결한 게 아니라 각각 목표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나세라는 회의가 시작될 시점에는 일루미나티의 현 수장인 메디치의 후계자 위치였으나 병중에 있던 메디치가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망하여 수장직을 승계받습니다. 메디치라는 이름과 보나세라라는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럽인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여민은 코버트의 블로그를 사사히 훑어보며 일루미나티의 각종 음모들을 숙지하고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일루미나티의 역대 공작들과 베리칩을 비롯한 앞으로 저지를 짓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는 잭과 크리스 두 친구가 합심하여 일루미나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정부 기업 단체의 비리와 비윤리적 행태들을 폭로하는 고발 전문 웹사이트인 체인징 월드의 운영자 브라이언 웨스트에게 자신들이 가진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대한 정보들을 모조리 보내는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브라이언 웨스트 또한 보나세라의 앞잡이였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내선이었어요. 사실 체인징 월드 자체가 보나세라가 일루미나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인사들의 비리와 부패를 캐내 약점을 쥐려고 만든 한마디로 사설 흥신소였어요. 결국 보나세라는 여민을 되게 눈여겨보게 되고 아직은 살려두라는 지시를 내리는데 살려는 드릴게. 체인징 월드에서 이제 그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대한 정보를 받고도 계속 쌩까니까 초조해진 여민과 친구들은 차라리 자기들이 제2의 체인징 월드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폭로하기로 하고 월드 리커스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일루미나티에 의해 속속들이 감시되고 있던 그들은 여민의 친구인 잭의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보복을 예고당했죠. 여민은 그에게 접근해온 벨리 댄서라고 하는 그리스 출신 미녀에게 푹 빠져 같이 술 한잔 먹고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경찰에 끌려가죠. 하여튼 이 모태솔로들은 위험해 이거. 잭은 아끼던 고양이가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참살당하는 바람에 멘붕이 되고 여민은 그렇게 미인계에 걸려들어 경찰서 신세를 지는 와중에 여민이 다니던 그 해밀튼 로펌에서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는 사이 일루미나티의 회의에서 미리 계획했던 대로 미국의 대규모 경제 대공황이 닥쳐버리게 됩니다. 크리스는 자신을 대표로 그러니까 이 크리스도 자기가 제2의 브라이언 웨스트가 되겠다는 일종의 야망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자기를 대표로 해서 월드리크스를 개설한 뒤 정보들을 터뜨려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게 되는데 어느 날 경찰에 의해 내란 선동죄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민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언론들로부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오명으로 흠집이 나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소속된 로펌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뜻밖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여민은 이제 남은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정보를 막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폭로했으니까 제 남은 것은 민중들의 대규모 봉기로 일루미나티가 무너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로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잔뜩 흥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제 대공황에 대한 불만이 터져서 그저 울분을 토할 뿐 일루미나티의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1도 감도 못 잡는 그런 시위대의 모습을 보고 여민은 절망하죠. 그런 그에게 느닷없이 FBI 요원들이 다가옵니다. 그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앞서 크리스와 같이 내란 선동죄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에게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를 대라는 말에 여민은 끝내 코버트의 이름을 대지 않고 침묵하죠. 이미 코버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을 끝까지 대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일루미나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다는 인증샷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윤여민은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를 옹호하며 이제 명예회복을 돕던 로펌의 대표 메카시도 이 여민이 일루미나티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며 손을 떼버립니다. 아유 졸라 매정해요. 그렇게 여민이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가는 사이 보나세라는 미국에 이어 신세계 질서 수립에 강력한 방해 세력인 중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구하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망신을 당해요. 중국 정부로부터. 결국 개빡친 보나세라는 경제 대공황에 이어 아껴둔 또 하나의 비밀병기를 가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최종 병기는 바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고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바이러스에 의해 중국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져요. 마스크를 사려고 시민들이 줄을 서고 마스크 가격은 폭등하고 학교는 휴교, 공항은 폐쇄,
시민들은 외출도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지경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중국은 엄청난 사상자를 낸 채 손을 들게 되고 보나세라는 유엔 사무총장 겸 세계 단일 정부의 총통지휘에 등극하며 신세계 질서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여민은 감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았고 15년 후 이 여민이 깜빵에 들어간 게 31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보나세라는 33살입니다. 극중에서 15년 후 46살 중늙은이가 돼서 출소한 그는 단일 세계정부의 신세계 질서로 인해 인류가 하나로 단결되고 세상이 혁신적으로 개선돼서 멋진 신세계를 이룩한 것을 보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깨뜨린 그들 일루미나티에게 가슴속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보내며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신세계는 택시기사의 장황한 이야기들과 더불어 그림자 정부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인지시켜주고 있었다. 그림자 정부와 부딪히면서 자신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민은 새로운 세계 질서 아래에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 이제 전 세계는 행복한 하나의 전체주의 안에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인류의 무한한 신뢰를 등에 업은 세계 정부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커튼 뒤에 사람 때 스토리입니다. 이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설 그 멘트예요. 딱 보시면 마지막 결말부가 진짜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거의 비슷하죠. 모진 고문과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 완전히 세뇌된 윈스턴 스미스가 결국은 대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좌절되고 기나긴 옥살이에까지 겪은 여민이 그 일루미나티가 옳았음을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과 굉장히 겹쳐 보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과의 유사성을 몇 개 더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일루미나티의 내부자였다는 거. 1984년에서는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이 이제 윈스턴에게 접근하죠. 두 번째는 저항하는 와중에도 철저하게 감시당하는 여민. 그 1984년에서도 이제 윈스턴이 일탈을 하는 와중에도 사실은 속속들이 사상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항하기 위해 접선한 곳이 일루미나티의 위장 조직이었어. 아, 대박. 윈스턴이 줄리아와 함께 가입한 그 골드슈타인의 반체제 단체 형제단이 사실은 그런 반체제 패거리들을 낚기 위한 당의 내선 조직이었습니다. 이 3번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세계 첩보전에 있어서 기만 전략에 효시할 수 있는 트러스트 작전, 소련의 트러스트 작전이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소련 건국 초기의 해외 망명 세력들과 소련 내부의 반체제 지하 조직들이 합작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GB의 전신인 소련 공산당 정보기관 체카에서 공작을 벌였습니다. 반체제 지하 조직원들을 일부 체포한 뒤에 체카 요원들이 반체제 지하 조직 행세를 하면서 해외 망명 인사들과 외국 정보 요원들을 모조리 낚은 사례입니다. 이들은 망명 인사들의 러시아 국내 여행을 주선했고 지하교회 예배까지 연출했는데 그 반체제 망명 인사들이 만난 트러스트의 지도자들과 심지어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성직자들까지 전부 다 체카 요원들이 변장한 거였어요. 이들은 서방 정보기관들까지 잘 속여놓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 건국된 소련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보 요원들이 뭔가 연줄이 있어야 이제 잠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체제 지하 조직인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서방 정보기관들이 접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러스트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온 반체제 망명 인사들과 그 서방 정보 요원들은 이 트러스트 자체가 체카의 비밀 조직, 위장 조직이었기 때문에 백발백중으로 다 걸려든 겁니다. 예? 이 트러스트에 속아서 소련에 잠입했다가 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가진 정보를 싹 다 불고 처형된 정보 요원 중에 007 제임스 본드의 실제 모델 중에 하나인
영국 군사정보부 MI6 요원 시드니 라일리 대령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 트러스트가 뽀록이 난 게 폴란드 군정보부에 의해서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이 폴란드 군정보부에서 이런 뭐 소련 군사 배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 트러스트가 이제 일종의 이제 정보 창구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방 정보기관들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아먹으면서 가짜 정보들을 흘려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은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대답을 술술 잘하면서 소련군 작전 계획이나 군사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군정보부에서 이제 그 트러스트를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고 이미 그 정보를 다른 경로로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트러스트에게 이제 같은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트러스트가 보내준 정보는 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뽀록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까지 한 것만 해도 엄청난 뼈가 시린 타격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믿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서로를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됐으니까 결국 반체제 망명 세력들과 그리고 이제 소련 국내의 반정부 지하 세력들은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약 70여 년가량을 어떤 공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 연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믿을 수가 없지. 얘가 그 소련 KGB의 앞잡이의 위장 조직을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가 서방 정보기관들도 정말 이 트러스트의 위장 조직, 그러니까 기만 전술에 말려들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일단 당장 이 007 제임스 본드의 실제 모델이 될 만한 전설적인 정보 요원이 자기가 가진 정보를 다 불고 죽었잖아. 이게 뭐 이 사람 하나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난 겁니다. 이게 서방 정보기관들도.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입장으로 비유를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알고 봤더니만 일본군 헌병 특무기관의 거짓 위장 조직이었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강요들이 뭐 도산 안창호 선생 뭐 등등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일본군 특무요원 및 고등계 형사들이었다 이거예요. 눈깔 디비지지. 완전히 독립운동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될 거예요. 아니가 한 방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기반 작전이었습니다. 얘기가 또 삼천포 빠졌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무 내선 공작을 하는 것은 일루미나티의 고유한 정보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다음 편부터 이제 진행될 중공 특무 비사 시리즈에서도 설명해드릴 중국 공산당 특무기관 또한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에든 적국 기관과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동맹 세력 내부에도 또 적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온 특무기관 내부에조차 자신들의 내선을 구축하여 공작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일루미나티의 그 하수인이라는 거지. 저자 김세현 씨가 일루미나티 요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은 분명히 특기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만약 김세현 씨가 일루미나티 요원이라면 일부는 순정보를 흘리고 일부는 역정보를 흘렸겠지. 술술 다 틀어놓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요원이 아니라면 진짜 민간인이나 양민이라면 흔히 일반적으로 공개된 음모론에 본인의 분석과 예측을 덧붙였겠죠. 이제 좀 신세계 질서에 동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일루미나티 음모론과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자 정부류의 도서와 인터넷상에 퍼질 대로 퍼져서 더 새로울 것도 없는 자료들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자료들에 눈이 디비져가지고 지들이 뭐 대단한 첩보를 쥔 것처럼 우쭐해하던 윤여민과 그 친구들이 일루미나티에게 흠집 한번 못 내고 개박살나죠. 실제 상황에서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따위가 폭로되는 걸로는 일루미나티에게 눈 하나 깜짝할 타격도 못 준다는 반증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의 저자 데이비드 차가 본인의 얼굴도 공개하네. 양력도 공개하네. 실명도 공개하네. 이메일과 연락처도 공개 안 하는 그 이유가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추적당하고 감시당할 걸 우려해서다. 내가 프리메이슨의 음모를 폭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우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예? 다만 스토리를 통해서 행간을 더듬어 엿볼 수 있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 미국 중심주의로 일루미나티에 맞서는 미국 정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루미나티의 공작에 의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일루미나티는 대립하는 양편 모두를 100% 통제한다는 겁니다. 미국 네오콘은 미국 중심의 보수주의 세력이며 중국은 신세계 질서에 대항하는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이제 일루미나티 대항 세력이다.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정보인데 사실 1차적으로 보면 1, 2, 3번은 순정보, 4, 5, 6번은 역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2015년 당시에 미국은 오바마 정부예요.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막상 이 책에서의 미국 정부가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것은 오바마 이후 트럼프 정권의 등장을 예견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4번에서처럼 이제 대립하는 양편 모두를 마치 일루미나티의 일부인 것처럼 명시한 역정보를 흘려서 트럼프 정부도 똑같은 일루미나티와 한패거리 아니냐라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세계 질서에 반대한다면 그거는 일루미나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예수와 믿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오콘은 특히 미국 중심주의 보수세력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미국을 어떻게든 전쟁과 전쟁을 치러 경제가 무너지게 만들고 악역을 도맡게 만들어 위신을 깎는 데 열중한 자들입니다. 네오콘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푸시 정부 시절에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고 이어서 오바마가 들어섬으로써 미국의 뉴월드화는 탄탄대로를 밟았죠. 이게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미국을 망하게 만드는 쓰레기들이에요. 네오콘이. 그렇게 무너져가던 미국이 다시 기사회생한 것은 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를 비롯한 네오콘 패거리들이 저지르고 오바마가 질질 끌고 있던 각종 전쟁들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 네오콘을 마치 미국을 위해 신세계 질서에 맞서는 세력으로 표현해놓은 게 낚시라는 겁니다. 중국이 신세계 질서의 대항 세력이라는 것도 현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역정보예요.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은 등소평 이래로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이 된 중국을 아예 신세계 질서의 샘플인 스마트 시티로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중국은 신세계 질서의 대항 세력은커녕 신세계 질서가 만들고자 하는 표본이에요. 그러니 중국을 마치 신세계 질서의 대항 세력인 듯 포장해 놓으면 일루미나티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 대항 세력인 중국에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친중 분위기가 형성된 후 모조리 파닥파닥 낚이는 겁니다. 와우. 그러나 만약 이것이 역정보가 아니라면 극동 대전쟁 및 어떤 계기를 통해 현재의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 중국 공산체제가 붕괴된 후 새롭게 들어선 중국 정부가 한국, 몽골 등과 제휴하여 동양연합을 결성해 단일 세계정부에 맞서는 것을 분석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신세계 질서의 세계정부인 오세아니아와 맞붙어 싸우는 이스트 아시아에 해당하는 체제가 바로 동양연합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한 폐렴 코로나에 대한 것도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서 일루미나티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 뿌린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우한 폐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중국이 현재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인 마당에 사실은 그렇게 뿌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으로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굳이 표현하자면 만들기는 일루미나티가 만들었지만 뿌려진 것은 뜻하지 않게 잘못 뿌려진 그런 상황. 이런 사람이 꿈에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일루미나티들도 모르고 우리들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시진핑 공산정권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이 책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뒤늦게 유명해졌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묘사는 정말 끝부분의 몇 페이지뿐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정보들에 대해 짚어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제 일단 책이 어쨌든 소설이니까 제가
저도 같은 작가로서 이제 이 책에 대해 평을 해보면은 저자 김세은 씨의 필력이 매우 뛰어나요. 게다가 전문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 소설로 보기에도 매우 흥미롭게 이끌 수 있는 스릴러 소설이에요. 첩보 소설이고 음모론에 관심이 있든 없든 한 번쯤 일독을 권해드릴 만한 명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승리하는 권선징악에 익숙해져 있는데 조지 오웰의 1984년과 더불어 주인공이 빼도 박도 못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쯤 더 있는 것도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따라서 전 지구적 협력이 절실한 이때 국경을 초월하여 효율적인 다국적 노력을 이끌어낼 국제기구와 그것의 보호를 받는 국제법의 등장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소설의 기획 의도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중간 생략하고 즉 이 소설은 세계화의 종착역이자 역사 발전의 추세이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인 신세계 질서, 원래 본문에는 NWO, 뉴월드 오더라고 되어 있어요.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와 세계 단일 화폐 아래에서 인류가 광적인 인종주의와 국가적 배타주의를 넘어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선다는 유토피아적 정치문학인 셈이다. 저자 김세은의 작가 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세계 질서를 이제 동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신세계 질서가 해피엔딩을 맞는 그런 류의 이제 소설인 거죠. 뭐 조지 오웰의 1984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계시록 소설, 환란 소설들이 전부 다 신세계 질서로 인해서 파멸을 맞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정반대 입장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죠. 이런 것도 하나씩은 있어야 우리도 더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명소설 커튼 뒤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라디오 드라마 중공 특무 비사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께 본 게시탐정의 어마어마한 발연기를 선보여 드릴 거예요.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